여러분들은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댓글에 오늘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속이 계속 답답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연히 닥터한스 영상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비타민C와 소금을 조금 먹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속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들을, 그 내용 안에 보시면은 위산의 작용을 설명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산성, 강한 산성, 강산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의 껍질은 탄산 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칼슘이 녹아 나오는 겁니다. 염산, 위산에 의해서. 그리고 가스가 방울방울 올라오는데 그건 탄산가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껍질이 다 까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즉 위산은 무엇인가를 녹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 녹일 수 있어서 속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저런 댓글을 이제 달 수가 있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위산이 되어질까라는 건데, 비타민C의 분자 구조에는 수소라는 것이 붙어 있고요. 그 수소가 잘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에는 NaCl, Cl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Cl가 비타민C에 들어있는 수소 H하고 만나면 위산 HCl 염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도는 약하겠지만 어쨌든 위산을 인위적으로 우리 위장 속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실험을 한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소화효소, 일반적인 의약품 소화효소, 약으로 처방을 받은 소화효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먹으라고 하는 소화효소에다가 비타민C와 소금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음식이 녹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준, 저하고 상담을 하신 어떤 분께서 이렇게 실험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험을 해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소화효소가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X라고 해놓은 얘는 음식만 그냥 비벼서 넣은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소화효소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요 노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화효소제입니다. 의약품으로 판매되어지는 소화효소제이고요. 얘만 집어넣었을 때 음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노자임이라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소화효소제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그 소화효소제와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C 각각 2g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치국물을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 음식이 어떻게 녹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음식만 넣은 겁니다. 밥풀이 그냥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의약품 소화효소를 넣은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약간 물기가 좀 생겼죠. 이거는 그래도 밥풀은 거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게 잘 없어지지 않으면, 즉 녹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장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고 위장벽에 무엇인가 음식이 항상 들어있는 듯한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살펴보시면 노자임이라고 하는 일반 의약품 소화효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금 2g, 비타민C 2g, 김치국물을 넣었습니다. 네, 많이 녹았죠. 저런 상태로 녹아버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위장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소화를 시키고 위장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속이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소금과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저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6번째 필요한 것은 물이라 생각합니다. 6번째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건데 물이다. 이런 얘기를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셔야 내 몸에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잘 집어 넣으시려면 어쨌든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잘 좀 이해를 하셔서 물 먹는 양을 잘 조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한번 봐볼까요? 네. 다음 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학병원에서 왜 암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적극 못하게 하는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놔달라고 그러면 놔줄 건데요. 뭐 또 못하는 곳도 있기도 하겠죠. 그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두 끼만 싱겁게 먹어도 속이 니글니글거려서 짜게 먹어야 돼. 속이 니글거리는 분 있죠. 여러분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맛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맛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맛도 있고요. 매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뜰번 맛도 있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맛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나의 뇌세포가 음식의 맛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에 의해서 뇌세포는 활성화되어진다, 알게 되어진다, 느끼게 되어진다, 무엇인가 감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혀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혀가 발에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지 몰라요. 이게 단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요. 당뇨 환자가 발에서 오는 자극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자극을 느낀다. 그 자극이 우리의 뇌세포를 자극을 한다. 즉 음식이 무엇인가 어떤 맛이 들어있어야 된다. 쓴맛이든 단맛이든 짠맛이든 맛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맛이 없다, 닝닝하다, 니글거린다. 왜 니글거릴까요? 우리 몸이. 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몸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을 긁어준다. 아, 시원하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아, 시원하다. 마사지를 해도 아, 시원하다. 느껴지잖아요.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져야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느껴지지 않는 맛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먹기도 힘든 또는 니글거리는 저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단맛, 쓴맛, 네. 쓴맛은 또 잘 안 보죠. 그죠? 그 다음에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한국 사람 특히 매운맛을 많이 즐기는 편인 거죠. 네. 하지만 쓴맛과 뜰번 맛은 잘 즐기지 않는다. 뭐 태어나서 뜰번 맛을 한 번도 봐보지 못한 사람, 쓴맛을 한 번도 봐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쓴맛을, 그 뜰번 맛을 느끼는 그 뇌세포는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퇴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뜰번 맛을 내는 음식, 뜰번 맛에 의해서 관장되어지는 우리의 장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율신경입니다. 뜰번 맛에 의해서 자율신경이 조절되어진다라는 거죠. 뜰번 맛을 열심히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뜰번 맛이 없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뜰번 맛? 네, 감이죠. 감보다 100배는 더 뜰번 맛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을 용액으로 녹여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치가 떨릴 정도로 떫습니다. 그 떫은 맛이 주는 자극이 내 몸의 뇌세포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내 몸 전체의 자율신경 조절이 훨씬 더 잘 되게 해준다라는 것이 떫은 맛이 하는 작동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는 맛을 논하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증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다. 동양의학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의학에는 동양의학, 서양의학, 현대의학, 한의학, 중의학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학이 별로 쓸모없는 의학이냐? 아닙니다. 네. 과학적이든 과학적이지 않든 중요한 거 뭐냐 하면 고치느냐, 낫게 하느냐, 개선시키느냐, 몸이 편안해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걸 버리면 버린 사람만 손해고 버린 사람만 죽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죽는 사람들을.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 곰팡이균이 하얗게 번졌다는데 왜 생겼는지, 비타민C 메가도스하고 소금 먹으면 나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자, 곰팡이가 왜 위장에서 살고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곰팡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요번 지금 올 1월 달부터 계속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바머머머서 있잖아요.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동남아의 모 도시에 백화점을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오가지 않았어요. 문만 그냥 닫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구두에,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껴 있다는 거죠. 자, 거기는 일단 습기, 온도, 이거죠. 네, 습기와 온도. 이게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껴버렸다라는 겁니다. 곰팡이가 꼈다. 우리 위장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럼 저분은 왜 저렇게 됐냐? 위산 분비가 별로 되어지지 않는다. 위장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를 못했다. 음식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본적인 건 뭐냐? 위산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제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위 내시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위내시경을 했냐라는 거죠. 위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내시경을 했겠죠. 소화가 안 됐거나 뭐 기타 등등. 즉 소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소화가 안 된 이유의 주된 이유는 뭐냐면 위산 부족입니다. 음식이 용해되지 않아서, 음식이 녹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녹지 않으니까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봤더니 곰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산이 생기든가 위산을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위산이 만들어지게끔 하든가 무엇인가는 해야 해결을 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타민 C는 소금은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열심히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분 보시죠. 비타민 C에 키토산도 같이 복용하면서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 같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분리를 해내야 되는 것은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저 두 가지는 식후에 먹는 게 낫고 나머지는 식전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라서 기름, 즉 지용성 성분인 비타민 D가 흡착되어져서 배출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한 식후 30분 이 정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보시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비타민 6에서 8g으로 늘려서 먹고 소화 효소, 소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서해부에 멍울이 여러 개 생기면서 만지면 아픈데 뭐가 문제일까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요.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는 건데요. 이 멍울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림프에 해당되는데 림프 속에도 림프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비타민 C 때문에 면역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저분이 정말 그랬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뭐냐면 평소에 과일을 잘 먹지 않았거나 즉 야채를 잘 먹지 않았거나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평소에 드시지 않았거나 또는 음식 야채류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삶아서 긴 시간 동안 몇 개월 긴 시간 동안 삶아서 드셨다라고 한다면 비타민 C가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그런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노폐물, 이물질, 기타 등등 물질들을 발견을 해내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부에 이상한 것이 생긴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전혀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비타민 C라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 C.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타민 C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비타민 C하고 지금 드시고 계시는 소금 저거를 끊어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뭐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끊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끊어 보고 먹어 보고. 그리고 저것이 불편하시면 일단 비타민 C를 끊었다가 또 괜찮아지면 드시고 이런 방법도 해보는 건데요. 끊었는데도 안 괜찮아지고 그냥 그대로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비타민 C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할 일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요오드도 좋다고 하는데 제가 호르몬 억제제도 먹고 있는데 요오드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 지금 어떤 호르몬 억제제를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메가3 대신 코코넛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코코넛 오일의 기름의 성분하고요. 오메가3의 기름의 성분이 다릅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용성 분자의 분자 사슬의 길이가 다른 것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3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 뇌세포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오메가3대로 섭취를 하시고, 네, 코코넛 오일은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유산균 식후 또는 식전 언제쯤 먹어야 하나요? 라는 건데요. 유산균을 식전에 저는 먹으라고,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그 식사 전 한참 공복 때 먹고 뭐 한 30분 정도 뛰었다가 식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먹으라라고 어디서 많이 얘기를 하나 보던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복 시에는요, pH가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산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공복 시에는. 하지만 음식을 먹게 되면 산도가 낮아집니다. pH가 4, 5까지 올라갑니다. 공복 시에는 pH가 1, 2 정도 되는 것이 4, 5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도가 약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산에 의해서 어떤 기능을 떨어뜨리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편하게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든 식후에 먹을 것이냐 식전에 먹을 것이냐 물으면 식사하기 바로 전에, 물론 뭐 식후에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오메가3를 먹으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하고 유산균하고 만나면 유산균이 오메가3에 의해서 코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산균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비타민 가는 것은 어디서 사나요? 이거, 비타민 가는 것, 제가 조만간에 닥터한스 쇼핑몰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선생님, 저는 족저근막염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네, 저도 참 깝깝합니다. 이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뭐 무슨 그 족저근막, 골프 공으로 발을 비비라는 소리도 있고 뭐 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염증이니까 염증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셔보십시오. 약. 제가 소염 진통하는 것 중에 강력한 약 하나 골라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약입니다. 약국 가서 사시면 돼요. 한 3, 4천 원 밖에 안 해요. 그런 걸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오유키소, 제가 평소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비오유키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족탕을 매일 좀 하시고요. 족탕. 저 족저근막염은 근막이잖아요. 근막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염증이 생긴 거죠. 근막은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단백질 종류가 뭐냐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합성이 잘 되어져야 되고 콜라겐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원적외선 찜질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다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저하고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한번 볼까요? 한서 선생님, 유산균은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루가 좋은 건지 알약이 좋은 건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 유산균이 들어있는 양은요, 뭐 30억 보장, 10억 보장, 1억 보장, 뭐 보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한 단위 포장 속에 캡슐 1개 또는 스틱 1개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양은 지금 말씀드린 그 양으로 들어있습니다. 1억 보장, 10억 보장, 30억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든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왜 수북하게 맞냐, 가루가 맞냐 이거거든요. 그 속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즉 유산균의 먹이도 같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양 성분들, 단맛을 내는, 먹기 좋게 하는 기타 등등 무엇인가가 같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대두 분말, 우유 분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가루로 되어져 있는 그 속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다. 우유도 들어있다. 대두 분말도 들어있다라는 게 다르고요. 캡슐로 되어져 있는 것에는 약 10mg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는 유산균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은 순수하게 균만 먹는 것이고 캡슐은, 한쪽은 여러 가지를 먹는다.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서 기준을 잡고 먹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제가 그것을 두 가지를 차별화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유산균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유산균을 먹고 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얼굴에 염증이 생겼어요. 평소보다 얼굴에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분말로 되어져 있는 그 속에 우유와 대두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건조되어진 단백질이고 결합 구조가 단단한, 즉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진 분자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장에서 흡수되어져 들어가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즉 그분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장 누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런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얼굴에 염증을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는 분들,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지시는 분들은 분말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캡슐을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분말 쪽을 드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라도 영양을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먹어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말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분말을 드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 뭐가 생기고 그러신 분들은 순수한 유산균만 들어있는 것을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좋아진 거 너무 많아요. 감기 달고 살고 알레르기 비염도 없어졌어요. 감기도 좋아졌다는 얘기 같아요. 신장 사구체 여가율도 100%로 나왔어요. 100%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60에서 120 정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 나오니까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 비타민C 먹기 전에는 저거보다 낮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 나서 왜 좋아졌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먹었는데 신장 사구체 여가율이 좋게 나와요. 예전보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는 글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다가. 비타민C를 먹으면 신장 사구체 여가율이 좋아진다. 참 신기하죠? 닥터 한스 유튜브에 닥터 한스 그 다음에 신장 이런 걸 검색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쭉 내려가가지고 저는 하루 6,000에서 8,000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기회죠. 늘 위장병, 위염, 십이지장 궤양에 시달렸는데 지금 6개월 이상 복용 중입니다. 자신있게 감기 한 번 안 걸렸고 어려서부터 감기 달고 살았음. 위장병도 안 생겨요. 작년, 올 내시경을 봐도 위가 깨끗하대요. 꼭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을 먹어요.
두유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복용하고 빈속엔 안 먹어요. 네, 이런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비타민C 드셔서 점점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댓글은 여기서 답변 다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채팅창 답변을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이너스 이온 버블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이온 버블기 영상을 한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